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상살이 이야기를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남편 몰래 시아버지를 술집으로 불러냈습니다. 처음 그 전화를 걸던 순간 제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아버님,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남편한테는 비밀로 하고 싶어요. 전화기 반대편에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낮게 깔린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나가자 며느라기. 1차만으론 부족할 것 같네. 2차까지 가야 할 얘기가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한 소름이 등줄기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며느리와 시아버지, 남편 몰래 술자리, 게다가 2차까지라니. 누가 들으면 수상하다 못해 상상도 하기 싫은 쪽으로 흘러갈 말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미 그 수상한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서울 변두리 오래된 아파트 단지. 올해 42인 저는 남편 민수와 8살 딸아이와 함께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요. 민수는 무뚝뚝한 편이었습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해 공무원이 된 후 늘 안정이 최고라고 말하던 사람이었죠. 술도 사람도 변하는 걸 싫어했습니다. 그 민수에게 시아버지는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젊었을 때 술로 가족들을 힘들게 했고 사업 실패로 빚까지 남겼던 사람. 민수는 그런 아버지를 반쯤 끊고 살고 있었습니다.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는 그냥 필요한 만큼만 연락하는 사이야. 효도? 웃기지 마. 우리 집 박살낸 사람이 누군데? 민수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도 제 눈앞에 시아버지는 쭈글쭈글한 손으로 손녀 머리를 쓰다듬으며 우리 지유 많이 컸다 하고 웃는 그냥 늙은 아버지일 뿐이었거든요. 그렇게 서로 불편한 거리를 둔 채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새벽 2시가 다 되어갈 무렵 제 휴대폰이 띠링하고 울렸습니다. 남편은 코를 고며 자고 있었고 아이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카톡 알림. 보낸 사람 시아버지. 지연아, 혹시 내일 저녁에 시간 되나? 새벽 2시에 오는 시아버지의 카톡. 그 한 줄부터가 이상했습니다. 평소라면 이런 시간에 누가 카톡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도 민수가 난리를 쳤을 겁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버님? 이 시간에. 잠시 후 또 한 줄이 날아왔습니다. 민수한테는 말하지 말고 나랑 소주 한 잔 해줄 수 있겠나?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에게 남편 몰래 술 한 잔. 이건 누가 봐도 오해하기 딱 좋은 만남이었습니다. 왜 하필 나지? 왜 하필 술이지? 왜 하필 민수 몰래지? 수많은 물음표가 머릿속에서 튀어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제 손가락은 천천히 이런 답장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네, 아버님. 내일 저녁에 시간 낼게요. 왜 그랬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 저는 이미 어느 정도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일이었어요. 저는 우연히 시아버지 집에 들렀다가 식탁 위에 놓인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를 보게 됐습니다. 봉투 앞면에는 병원 로고와 함께 굵은 글씨가 적혀 있었죠. 간암 사기경과 기록 및 치료 계획. 순간적으로 봉투를 덮어버렸습니다. 마치 훔쳐보면 안 되는 비밀을 훔쳐본 것 같은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화장실에서 나온 시아버지가 저를 보고 멋쩍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며느라기. 괜히 봤구나. 아버님, 이게 뭐예요? 별거 아니다. 나이 먹으면 어디든 하나씩 고장 나지 않겠나? 그냥 검진 기록 같은 거야. 민수한텐 말하지 말어. 그 말투,
민수한텐 말하지 말아라는 그 부탁이 이상하게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왜요? 이런 건 아셔야죠. 아들이잖아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는 나 미워하는 거 나도 아는데 뭐. 젊었을 때 내가 한 짓 생각하면 괜히 걱정거리 더 주고 싶지 않네. 내 병까지 떠안게 하면 그게 무슨 아버지냐.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혼잣말을 했습니다. 민수는 이걸 알면 뭐라고 할까? 평생 미워하고 원망하던 아버지가 조용히 혼자 죽어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멍하니 버스 창밖을 보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누군가는 이 둘 사이에 끼어야 한다. 싸움이 나더라도 눈물을 흘리더라도 어느 쪽이든 이대로 아무 말 없이 떨어져 있다가 영영 이별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즈음이었죠. 새벽 2시 시아버지에게서 술 한잔 하자는 카톡이 온 게. 다음 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보, 고등학교 친구가 이혼을 했대. 오늘 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잠깐 얼굴 좀 보고 올게. 애는 일찍 재워놨고. 민수는 휴대폰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그래. 너무 늦지만 말고. 술은 적당히 마시고. 그 말에 저는 다시 한번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남편 몰래 시아버지를 만나러 나가는 저 자신이 몹시 낯설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집에서 2정거장 떨어진 오래된 선술집 골목이었습니다. 네온사인보다 더 오래돼 보이는 간판, 좁은 입구, 김이 자욱한 유리창.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이미 시아버지가 구석 자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냐, 지연아. 오랜 세월 택시 운전을 해서 그런지 시아버지 손은 거칠고 두꺼웠습니다. 그 손이 소주병을 쥐고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아버님 몸 안 좋으시다면서 이런 데 나오셔도 돼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시아버지는 술잔에 소주를 따르며 웃었습니다. 그래서 온 거다. 이제 얼마 못 마실 것 같아서. 이제 술이라도 사람 냄새 나는 데서 마셔야지. 말끝이 이상하게 흔들렸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직 뜯지 않은 종이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병원 봉투와 비슷한 모양이었지만 저는 일부러 묻지 않았습니다. 한 잔, 2잔. 소주가 오갈수록 시아버지의 말도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아. 네, 아버님. 민수놈은 나 아직도 많이 미워하지? 그 질문에 저는 솔직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많이요. 아버님이 술 드시고 엄마한테 소리 지르던 거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대요. 시아버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럴 거다. 나도 내 젊을 때 꼴을 생각하면 내가 날 때리고 싶어. 근데 인간이란 게 참 웃기더라. 죽을 때 되니까 미운 아들 얼굴이 그렇게 보고 싶어? 근데 그놈한텐 내가 또 짐일 거고. 그 말에 저는 술이 훅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잘못한 죄를 끌어안고 이제 남은 시간마저 자식 걱정하면서 버티고 있구나. 그때였습니다. 시아버지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지연아, 여기 말고 2차 갈 수 있겠나?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2차요? 응. 바로 앞 골목에 조용한 데 하나 있더라. 거기 가서 얘기를 좀 더 해야 할 것 같다. 술에 취한 중년 남자가 며느리에게 2차 가자고 하는 장면. 밖에서 이걸 본다면 누구라도 이상하게 보겠죠. 남편이 알면 뭐라고 할까? 혹시 누가 사진이라도 찍으면? 나 미친 거 아니야? 머릿속에서 수십 번의 자기 검열이 오갔지만 저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네, 가요 아버님.
왜냐고요? 이 사람의 입에서 오늘 꺼내려는 말이 무엇인지 도저히 궁금함을 참을 수 없었거든요. 이 차라고 해서 화려한 술집을 상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간 곳은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여긴 1차 술집에서 골목을 하나 더 들어가자 조용한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법률사무소, 연립건물 2층, 늦은 시간임에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사무실 입구엔 낯익은 이름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버님, 여기 설마 변호사 사무실이에요? 그래. 나 고향 후배가 여기서 일해. 퇴근 시간 좀 넘겼다고 혼쭐이 났지만 오늘만은 좀 봐달라고 했지. 문을 열고 들어가자 중년의 남자가 우리를 반겼습니다. 형님, 드디어 오셨네. 이분이 며느님? 시아버지는 저를 가볍게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이 며느라기가 증인이다. 증인. 내가 미리 만들어둔 유언장이랑 증여 서류 확인하러 온 거야. 뭐라고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꺼내 펼쳤습니다. 첫 장에 굵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언장, 그리고 그 아래 또박또박 적힌 내용. 본인은 사망 이후 남은 아파트 전세금 및 예금 일체를 장남에게 상속함. 단 그 절차와 집행은 며느리에게 전적으로 위임함.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님, 이게 뭐예요? 시아버지는 술 기운이 오른 눈으로 서류를 가만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 집 한 칸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 아버지잖냐? 근데 다행히 택시 몰고 모은 퇴직금이랑 이 노인네 이름으로 들어온 보상금 같은 게 좀 있어. 그거 민수한테 주려고. 근데 그놈 성격 알잖냐? 그렇죠. 아버님 돈이라고 하면 절대 안 받으려 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다. 시아버지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민수놈이 아버지 돈 필요 없다고 버티면 너는 이건 내 명의로 들어온 거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우겨줘라. 그래야 그놈이 덜 부담을 가질 거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 몰래 술자리에 시아버지를 부르고 2차까지 가서 수상한 서류를 주고받는 만남. 남들이 보기엔 충분히 오해할 만한 장면이었지만 실상은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자식에게 남기고 싶은 것들을 며느리 손을 빌려 정리하는 자리였던 겁니다. 변호사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며느님,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형님 상태가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간암 사기, 이미 전이가 시작됐고요. 형님이 원하시는 건 단순합니다. 미운 아들이라도 마지막까지 책임지고 떠나고 싶다. 딱 그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욕먹어도 싸다고 생각했던 시아버지인데 마지막만큼은 이렇게 아버지답게 떠나고 싶어 하는구나. 그날 변호사 사무실 책상 앞에서 저는 여러 번 펜을 들었다 놓았습니다. 서류 곳곳에 제 이름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 끝나면 민수랑 지우 옆에서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지내야겠구나. 그 사실이 이상하게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문제는 세상이 이 진실을 모른다는 점이었습니다. 며칠 후 일이 터졌습니다. 그날도 저는 남편에게 친구를 만난다고 거짓말을 하고 시아버지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이번엔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라 병원 근처 카페였습니다. 추운 날이라 술 대신 따뜻한 차를 마시자고 제가 제안했죠. 대화의 주제는 대부분 실무적인 것이었습니다. 아버님, 이 통장은 제가 들고 있다가 나중에 아니야. 그건 내 앞으로 해놔야 나중에 세금이. 그때 시아버지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 민수.
시아버지는 놀라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받으셔야죠. 제가 말하자 시아버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나 아직 그놈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할 자신이 없다. 내 병도 이런 준비하는 것도 아직은 말 못하겠어. 그렇게 우리는 또 한 번 비밀을 공유하게 됐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거실 불은 환하게 켜져 있었고 남편은 소파에 팔짱을 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왔어? 응, 왜 아직 안 자고 있었어? 저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가방을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오늘도 친구 만난 거야? 응. 왜? 남편은 말없이 제 앞에 휴대폰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어떤 사진이 크게 떠 있었습니다. 술집 앞 골목, 제가 시아버지와 나란히 서 있는 모습, 시어른과 며느리, 늦은 밤, 어깨를 조금 겹친 거리, 그리고 그 위로 새빨간 글씨. 남편 몰래 술집에서 만나는 중년 남녀. 알고 보니 이게 뭐야, 지연아. 남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동네 맘카페에 올라온 사진이야. 오늘만이 아니더라. 날짜가 여러 번이야. 같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사람들이 물어서 확대해 보니까 남편은 화면을 넘겼습니다. 줌인된 사진 속에서 시아버지 얼굴이 또렷이 보였습니다. 우리 아버지야. 맞지?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원치 않던 장면이 가장 나쁜 방식으로 드러나 버렸구나. 남편 눈은 이미 붉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을게. 너 도대체 둘이서 무슨 사이냐? 무슨 사이긴 아버님과 며느리 사이지. 그럼 왜 나한텐 한마디 말도 안 했어? 왜 밤마다 몰래 만나? 왜 2차까지 가? 2차? 아,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뒤틀려 보였습니다. 단지 변호사 사무소에 가고 병원에 가고 서류를 확인하러 간 것뿐인데 세상은 이미 그 위에 더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놓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말해봐. 내가 모르는 사이에 둘이서 나에 대해 뭐라고 얘기한 거야? 내가 얼마나 한심한지. 아버지는 이제 와서 착한 척하면서 돈 몇 푼으로 용서받을 수 있다고 그러던가. 저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야, 그게 아니야. 그럼 뭐야? 그 순간 제 입술은 결국 그 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아버님, 곧 돌아가셔. 거실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뭐라고? 간암 사기야. 이미 수술 불가능한 단계지. 그래서 내가 아버님 부탁을 받고 같이 서류 정리하고 유언장 쓰고 내 몰래 만난 거야.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이면 좋겠다. 근데 이거 봐. 저는 가방에서 접어둔 서류 복사본을 꺼냈습니다. 병원 진단서, 변호사 도장이 찍힌 유언장 사본, 그리고 제 이름이 들어간 위임장. 손끝이 떨렸지만 하나하나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민수는 서류를 멍하니 내려다봤습니다. 한 장, 두 장. 넘길수록 그의 얼굴은 점점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 그 질문이 결국 터져 나왔습니다. 저에게가 아니라 어쩌면 서류 속 아버지에게 하는 질문 같았습니다. 난 왜 몰랐냐고. 내 아버진데. 왜 며느리한테 먼저 말하고 숨어서 이런 걸? 민수의 목소리는 점점 흐려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그랬어. 민수는 나 아직도 미워하니까 내 병까지 떠안게 하고 싶지 않다. 마지막까지 아버지 때문에 힘들었다는 생각만 남기고 싶지 않다. 민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신 욕먹기로 한 거야.
누가 봐도 수상해 보이는 만남인 거 알아. 그래도 아버님 혼자 그렇게 가게 둘 순 없더라. 그날 밤 우리는 서류 더미 앞에서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후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내 아버지 얼마나 남았대? 의사 말로는 반년? 근데 아버님은 몇 달 전부터 이미 그 말을 들은 상태였대. 민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어디 계실까? 그 질문은 사실 대답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택시를 타고 시아버지 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좁은 반지하 방에 텔레비전 불빛만 어둑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민수가 거칠게 문을 열고 들어가자 시아버지가 흠칫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민수야, 이 시간에 웬일이냐? 그의 시선이 저와 남편을 번갈아 오갔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소주병 하나와 혼자 먹던 라면 그릇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와 아버지 앞에 내던지다시피 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 시아버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구나. 왜 말 안 했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내가 그런 자격이 있나 싶어서. 평생 술로 집안 말아먹은 인간이 이제 와서 병 걸렸다고 불쌍한 척하는 것 같아서. 누가 그래요? 민수는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누가 아버지한테 그런 말 했어요. 아버지는 내 아버지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 말에 시아버지 눈가가 벌겋게 젖었습니다. 민수야, 그리고 왜 며느리만 찾아가요? 왜 나한텐 말 안 했냐고요? 진짜 나 그렇게 믿을 수 없었어요? 그 질문에 시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겁났다. 뭐가요? 내 눈을 보는 게. 나를 미워하는 눈, 원망하는 눈 다 견딜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죽을 날 받아놓고 나니까 그 눈이 너무 무섭더라. 조용한 방 안에 셋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저 잠깐 밖에 있을게요. 둘의 대화를 방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고 나와 계단참에서 한참을 서 있자니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누가 먼저 울음을 터뜨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날 시아버지 집에서 아주 느린 화해의 시간이 시작됐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시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연아, 네 아버님, 우리 셋이서 한번 가자. 술 말고 국밥집으로. 내가 진짜 마지막으로 이 차를 하고 싶다. 그렇게 우리는 세 사람이 나란히 걸어 나왔습니다. 밤새 내리던 눈발이 멎고 하늘은 희끗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동네 맘카페에 또 글이 올라왔습니다. 저번에 수상하다고 생각했던 그 노숙한 차림의 중년 남자 알고 보니 가난 말기 아버지를 끝까지 지켜주는 며느리와 아들이었어요. 괜한 오해를 해서 마음이 걸력을 남깁니다. 제보자는 우연히 시아버지 장례식장에 들렀던 이웃이었습니다. 우리 가족 이름을 대지 않았지만 사진 속 건물과 골목은 그대로였습니다. 댓글에는 이런 말들이 달렸습니다. 아, 그때 내가 이상하게 생각했던 그 사진인가 보다. 역시 사람 일은 겉으로만 보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네. 며느님 대단하시다. 나 같으면 그런 시아버지 신경도 안 썼을 텐데. 하지만 세상 모든 오해가 풀리는 건 아닙니다. 아직도 누군가는 그 사진만 기억할 겁니다. 며느리가 남편 몰래 시아버지랑 술집 다니더라는 자극적인 소문만. 그게 참 아이러니하죠. 실제로는 제가 남편 몰래 시아버지를 불러낸 이유가 돈 때문도 유산 때문도
이상한 감정 때문도 아니었는데 제가 원한 건 단 하나였어요. 평생 서로를 미워하기만 했던 부자가 적어도 마지막 순간만큼은 서로의 눈을 똑바로 보고 이별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 과정이 남들이 보기엔 더러운 스캔들처럼 보였을 뿐입니다.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남편 민수는 여전히 무뚝뚝합니다. 하지만 가끔 밥을 먹다가 문득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 살아계셨으면 오늘 지유하게 보러 같이 갔을 텐데. 그럴 때면 저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럼 분명 국화꽃 한 아름 들고 오셔서 또 민망하게 하셨겠지. 민수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먹다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혼잣말처럼 말합니다. 그래도 마지막엔 내가 잘 보냈다. 아버지 혼자 두지 않았다. 그건 다 당신 덕이야.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아니야. 아버님이 용기를 내셨던 거지. 밤늦게 설거지를 하다 보면 문득 그날 새벽 시아버지에게서 카톡이 오던 순간이 떠오릅니다. 민수한테는 말하지 말고 나랑 소주 한 잔 해줄 수 있겠나? 그래. 2차까지 가야 할 얘기가 있어. 세상에 알려진 제목처럼만 보면 이 문장은 분명 수상함 그 자체일 겁니다. 하지만 저에게 이 문장은 이렇게 들립니다. 나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미운 아들에게 마지막 말을 전하고 싶다. 근데 혼자서는 도저히 그 길을 걸어갈 용기가 나지 않는다. 그러니 내가 나와 같이 2차까지 끝까지 가줄 수 있겠니? 그래서 저는 지금도 가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그때 그 수상해 보이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아마 민수는 일생일대의 후회를 안고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평생 시아버지의 마지막 눈빛을 떠올리며 죄책감에 시달렸겠죠. 남편 몰래 술자리에 시아버지를 부르는 며느리, 그리고 2차까지 가자는 시아버지의 수상한 만남. 겉보기엔 추문 같고 미스터리 같지만 그 안에 숨은 진짜 이야기는 누군가에게는 부끄러운 가족사일지 몰라도 저에게는 한 사람의 아버지가 가장 아버지다운 얼굴로 떠나가던 소중한 기억입니다. 오늘도 남편이 묻습니다. 그때 아버지랑 둘이 술 마실 때 무슨 얘기했어?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별거 안 했어. 아버님이 계속 같은 말만 하셨어. 뭔데? 저는 창밖 어둠을 한번 바라보고 조용히 그 말을 따라합니다. 지연아, 민수 좀 잘 부탁한다. 그 말만 수십 번. 그리고 마음속으로 보이지 않는 술잔을 한번 들어 올립니다. 아버님, 그날 우리가 함께 떠났던 그 2차. 사실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자리였어요. 우리네 세상살이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사연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